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실화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직접 겪으면서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새벽에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는 시부모님 여권을 들고 도망쳤어요.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인테리어 회사에서 3년쯤 경력을 쌓고 독립해서 카페나 개인 병원 인테리어를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나름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입소문을 타고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덕에 수입 걱정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죠. 남편을 만난 건 31살 때였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피부과 병원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 병원 원장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관계였는데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 남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씨, 이번 인테리어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감사 인사 겸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연애로 이어졌고 1년 반쯤 사귀다가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남편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반대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는 뭐하는 여잔데? 프리랜서? 그게 직업이야? 의사 며느리를 들여야 체면이 서지. 그런 여자 데려오면 난 절대 허락 안 한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를 만나? 시아버지도 한술 더 떴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남편이 잘 달래서 끊은 뒤 시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집안도 안 맞고 돈도 없는 그런 여자한테 네 인생 거는 거냐? 아버지 말 들어. 선 한 번만 더 봐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원래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그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은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은정이만큼 괜찮은 여자도 없어요. 정신적으로 제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발 인정해 주세요. 시부모님이 결국 마지못해 승낙은 하셨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는 웃으셨는데 저와 단둘이 마주칠 때면 눈도 안 마주치셨어요. 패백을 드릴 때도 대추와 밤을 던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해야 할 거다. 우리 아들 힘들게 하면 난 가만 안 있을 거야.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죠. 그래도 저는 그때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난 사람은 아니었고 어디 가도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중산층인 부모님, 연봉도 좀 되고 집안일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잘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죠.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반찬이나 해주러 왔다고 하시더니 오시면 냉장고부터 여시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뭐야? 냉장고에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뭐 먹고 사는 거야? 마른 반찬은 몇 없었어요.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그때 장봐와서 해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님, 그 남편이 간 만든 음식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잘 안 만들어놔요. 좋아하는 몇 가지만 만들어 둔 거라. 말을 하면 대답부터 하는 게 버릇이 됐구나.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하는 말에 변명부터 하고. 전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일일이 다 반응하면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기 어려웠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날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준혁아, 엄마 말 잘 들어. 병원 수익금은 엄마가 관리해줄게. 네가 바쁘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통장 하나 만들어서 엄마한테 넘겨.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고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병원 경영은 사업이에요. 제가 번 돈을 제가 관리해야 맞는 거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시려고. 게다가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제가 번 돈을 왜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저랑 은정이가 알아서 관리하고 해결할 테니 걱정 마세요. 못마땅히 하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네 와이프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어떻게 그 애한테 맡기고 우리한텐 못 맡긴다는 거야? 넌 부모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해.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마누라 치마폭에 복사해서 우리 말은 듣지도 않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번 돈은 당신과 저,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 벌어서 모으고 불려서 부모님께 드리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줬고 전 그때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용돈으로 매달 드렸다는데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개인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남편의 수익까지 손을 대려는 모습에 살짝 거부감이 들었죠. 그래도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마땅찮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던 터라 급히 통화도 못 끊고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제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론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서 제게 쇼핑백을 내밀며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은정아, 이거 받아. 내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열어보니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요? 어머님, 이 가방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받기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는 건데 뭐가 부담스러워. 그냥 받아. 저는 받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또 시비가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시더군요. 저는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어머니가 오셔서 가방 선물 주고 가셨어? 근데 너무 비싸.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부담스러운데. 난처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웃으며 답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예민하게 군 게 미안해서 주셨나 봐. 잘 받아서 고맙다고 하고 잘 쓰면 되지 않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 좋게 말해주는 남편 덕에 반은 의심, 반은 기뻐하며 그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2주 뒤 남편 큰어머니 생신자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비싼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안 사주면 밥도 안 차려주겠다고 했다니까.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서줬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갖다 주신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며느리 생각나서 사주신 거라고. 내가 언제? 며느리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며느라가. 넌 네 남편한테 거짓말도 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 이 가방 주실 때 준혁 씨랑 통화가 계속 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준혁 씨가 다 들었어요. 그때 그 상황. 제 말을 듣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주변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은정이가 사달라고 조른 것처럼 말하시는 거냐고요? 화해하려고 가방 주신 거 아니에요?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어쩌니? 아이 그래, 내가 화해하자는 의미로 선물한 거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그 상황을 넘어갔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치를 일삼는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수많은 친인척들 앞에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모든 대화는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자. 전화통화도 가능하면 녹음해두자. 이렇게 해두면 설마 시부모가 저와 남편을 이간질한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1년이 넘어갈 때 시부모님이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남편의 큰아버지 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식당에 가서 어른들께 인사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큰어머니가 저한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은정씨, 우리 준혁이 잘 챙기고 있지?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네, 큰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형님, 저는 참 팔자가 기구예요. 며느리가 살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 하니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대신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씀드리세요. 살림을 못하는지 잘하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겠죠. 그리고 아이는 남편이 병원 자리 어느 정도 잡고 나면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큰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그래 그렇지. 요즘 세상에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은정씨 기분 생각 좀 해라. 아이는 때가 되면 낳는 거지 재촉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거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나빠졌어요. 다정한 척하는 것조차 그만두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무렵 남편이 두 번째 지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재 하는 의원이 워낙 잘 나가서 주변 의사 친구들로부터 지점 하나 내면 자기가 들어가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들어가는 돈이 수억 원 규모였는데 남편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지지했고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시부모님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준혁아, 지점 내는 거 그거 꼭 해야 해? 돈이 얼마가 드는 건데? 그 돈이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아까워서 그래. 원래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망하는 건데.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 사업이에요. 지점 내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생활비는 지금처럼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뒤에 갑자기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때는 남편에게만 연락하시지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서먹서먹했잖아. 이번에 셋이서 여행이나 갈까? 나도 며느리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의심이 됐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뇨? 게다가 시기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지점을 내느라 바쁜 시기에 여행을 권하다니, 그것도 남편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셋만 가자는 것도 너무 수상했어요. 전 일단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셋이서 여행 가자고 하셨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걸까? 남편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손 내미시는 거잖아. 이번에 한번 가봐. 같이 시간 보내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 난 이번 달에 지점 계약건이랑 기존 병원 진료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못 가거든. 당신이 좀 고생하겠지만 한 번만 우리 부모님들께도 기회를 줘봐. 피부과 개원이는
예약 환자가 꽉 차 있어서 며칠씩 휴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면서도 가보라고 권하니까 저도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여행이 계기가 돼서 정말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여행 중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녹음을 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딱히 할 것도 없었어요. 여행지가 베트남 다낭이었고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항공편, 숙소, 일정 모두 시부모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건 여권과 제 짐가방,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구급 용품들이었죠. 예전에 제가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여권은 컬러 복사본을 따로 챙겨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테두리에 잘리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뒀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서 방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방에서 지내자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첫날부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친절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제 접시에 음식도 덜어주시고 시아버지도 관광지에서 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아가 여기 서봐. 배경이 예쁘다. 사진 찍어줄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먹어봐. 여기 새우가 맛있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한층 곤두세웠던 신경을 점차 누그러뜨렸습니다. 너무 친절한 모습에 정말로 저와 좋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지낸 첫날이 지나갈 무렵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리조트 프런트 직원이랑 뭔가를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바로 대화를 멈추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문제 있어요? 아, 별거 아니야. 내일 조식 시간 물어본 거야. 찝찝했지만 더 캐묻진 않았어요. 이게 뭐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오전 여행 시작 전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가, 여권은 나한테 맡겨놔라.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내가 한꺼번에 보관해줄게. 새 거 다 한 곳에 두는 게 안전해. 솔직히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도둑 맞으면 세 사람이 피해보는데 굳이 자기 여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또 시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에 챙겨뒀던 여권 컬러 복사본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으니 이 여권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여권을 붉은색 파우치 안에 넣어 본인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부모님 방은 저와 같은 층 복도 건너편에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 때 문이 잠깐 열리는 사이에 가방 위치가 보였습니다. 입구 바로 안쪽에 있는 짐 받침대 위였어요. 저는 그 위치를 눈여겨봐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시아버지가 여권을 보관해준다고 하셨고 나도 여권을 드렸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일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이든 다 남편이 알도록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설마 시부모님이 정말로 나쁜 의도가 있으시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걸 확인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더군요. 셋째 날 새벽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전날 저녁에 먹은 해산물이 안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배가 계속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소화제를 안 챙겨온 거예요. 혹시 시부모님 방에 약이 있을까 싶어서 복도를 건너 시부모님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올렸는데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2시인데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이라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노크를 했겠지만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에 시간까지 새벽 시간이라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요. 며느리만 빼고 먼저 귀국하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쟨 출국 자체를 못해. 이 현지에서 혼자 좀 고생하다 보면 정신 차리겠지. 맞아. 거기서 어떻게 되든 우리 알 바 아니야. 준혁이한텐 며느리가 혼자 더 있겠다고 했다고 하면 돼. 그래, 그렇게 해요. 여기서 혼자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여행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영어도 못하는 우리를 리조트에만 처박아 두고 자기만 놀러 다녔다고 하면 돼. 전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두세 번 헛터치했지만 어떻게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갈라놓자. 준혁이 돈은 우리 거야. 입양까지 해서 키웠는데 그 돈을 며느리한테 빼앗길 순 없잖아. 지점까지 내면 돈이 전부 거기로 묶여버려. 그 전에 며느리를 떼놔야 해. 그래야 준혁이가 버는 돈을 우리가 독점할 수 있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우리 돈줄이 돼줘야 하니까. 입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양자였다고요? 3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혼인신고할 때 봤는데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놈의 며느리만 치우면 준혁이 돈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건데. 내가 저번부터 몇 번이나 둘을 갈라놓으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둘이 딱 붙어 지내는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떼어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이번에 여기서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해.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우리 둘만 떠나면 전현이 눈뜨기도 전에 우린 공항이야. 여권 없이 어떻게 나가겠어? 그리고 우리가 8시까지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일어나도 나와보진 않겠지.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지. 이번에 카드 명세서 너무 비싼 것만 찔렀는데 준혁이한테 가서 며느리가 사달라고 했다고 사치스러운 며느리라고 말하고 뒤집어 씌우면 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부모님이 아침 첫 비행기로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복사한 여권 사본이 있으니까 대사관에 가서 긴급 여권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럼 제가 시부모님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남편을 구워 삶으면 남편이 넘어가면 그런 생각 때문에 미치겠더군요. 모든 준비를 마치니 새벽 4시쯤이더군요. 일단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여권, 핸드폰, 지갑, 충전기, 캐리어는 버리고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에 시부모님이 깰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의 방의 방문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어요. 우연인지 시부모님이 들어갈 때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보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문을 살짝 더 열었어요. 안에서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비상등 불빛에 입구 바로 옆집 받침대 위에 가방이 보였어요. 방 안쪽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문 바로 안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서 빨간색 파우치를 꺼내 챙겼습니다. 그 안에 시부모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파우치를 열어서 제 것만 가지고 갈 시간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파우치만 급히 챙긴 제가 1층 로비로 향했어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급하다고요. 제발 택시 좀 불러달라고 하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해 택시를 불러주더군요. 택시가 오기까지의 10분이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 께서 내려오시면 어쩌나 엘리베이터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까지 약 40분. 그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당일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아침 7시 10분 출발하는 직항편이 빈 좌석이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바로 결제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이 비쌌지만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공항에 4시 반쯤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고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녹음은 살아남도록요. 비행기에 앉았을 때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좌석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직접 만나서 녹음을 들려주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낭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이 약 4시간 반이었어요. 베트남과 한국은 시차가 2시간이니까 아침 7시 10분에 출발해서 한국 시간 오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알림이 쏟아졌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 7통, 메시지 5개,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12통, 시아버지에게서 3통.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은정아, 그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그 여권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네가 가져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화 좀 해줘. 은정아, 제발 연락 좀. 지금 어디 있어? 걱정돼. 시부모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챙기다가 여권과 저 둘 다 사라진 걸 발견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의 전화를 여러 통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인천이야. 집에서 보자. 제발 오늘 진료 마치면 바로 와줘.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남편 목소리가 급했어요. 뭐? 인천이라고? 아니, 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난리야. 네가 여권을 훔쳐갔다고. 미쳤다고. 야, 아버지도 너 없어졌다고 찾고 있었다고 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권을 네가 다 가지고 오면 어떡해? 집에서 다 설명할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줘, 제발. 남편이 저녁 진료를 동료 의사에게 맡기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은 이미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부모님 전화를 받느라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네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권까지 없어졌다고. 아버지는 네가 미쳤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는 소파에 남편을 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끝까지 들어줘. 중간에 끊지 말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다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여권을 보관하겠다고 한 것, 새벽에 배가 아파서 시부모님 방에 가려다가 대화를 듣게 된 것, 그 대화 내용.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러셨겠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새벽이라 반쯤 자면서 들었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아까 전화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셨거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녹음도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번부터 몇 번이나 둘을 갈라놓으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우리 둘만 떠나면 전현이 눈 뜨기 전에 우린 공항이야. 여권 없이 어떻게 나가겠어? 이번에 카드 명세서 너무 비싼 것만 찔렀는데 준혁이한테 가서 며느리가 사달라고 했다고 사치스러운 며느리라고 말하고 덮어 씌우면 될 것 같아. 남편은 녹음을 듣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모님 목소리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 진짜로 그런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심하시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아까 울면서 전화하셨단 말이야.
정말로 나쁜 의도였으면 그렇게 당황하시겠어? 여권 잃어버리고 국제 미아됐는데 안 울겠어? 내가 먼저 안 움직였으면 지금 난 다낭에 혼자 갇혀 있었어. 여권도 없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였겠죠. 40년 가까이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시부모님은 여권 없이 출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호치민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해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낭에서 호치민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류 처리에도 며칠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루에 10번씩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내가 돌아가면 가만 안 둬. 준혁아, 당장 여기로 와서 엄마 데려가. 엄마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차분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그 여자가 우리 여권을 가져간 건 도둑질이야. 이건 범죄라고. 내가 말했지. 그 여자가 너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는 거라니까. 아버지, 그 이야기는 돌아오신 뒤에 하시죠. 일단 총영사관에서 여행 증명서부터 받으세요. 남편은 양쪽에 다 조심스러운 말만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그년, 미친년이라고 하시는 게 남편한테도 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아직 베트남에 계실 때 전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내 말을 아직 다 못 믿겠다면 한 가지만 하자. 부모님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내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눈으로 보면 알 거야.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시부모님 아파트에 갔습니다. 남편이 전세 자금을 대줘서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요. 남편이 예비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서랍장에서 나온 것들이 저와 남편 둘 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남편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 명세서 뭉치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만들어준 개인 카드 명세서인데 월 사용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마사지, 헤어 메이크업, 해외 직구 쇼핑. 진짜로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이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두 번째로 나온 건 종이 서류 묶음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혼 사유 관련 법률 자료, 제 수입과 친정재산 규모를 적어놓은 메모, 그리고 며느리 문제 행동 목록이라고 적힌 노트. 시아버지 글씨체였어요. 거기에는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부모에게 폭언, 살림 거부, 남편 재산 독점 시도. 이걸 어디에 쓰려고 했는진 뻔했죠. 남편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아버지 글씨체야. 이걸 왜... 여보, 처음부터 나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야. 세 번째로 나온 것,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서랍 가장 안쪽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는데 안에 남편의 입양 관련 서류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문, 거기에 친부모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들고 오래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알고 있었어. 어릴 때 부모님이 말해주셨어. 네가 우리 친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키운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여보,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이 서류들 좀 봐. 카드를 몰래 수백만 원씩 쓰고 이혼 자료를 모으고 나를 외국에 버리려 하고. 이건 감사와 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워놓고 당신 돈을 독점하려고 한 거야. 남편이 서류들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표정이 녹음을 들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녹음만으로는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이 서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들이었으니까요.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 큰어머니한테 전화해볼게. 큰어머니라면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큰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들었습니다. 큰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평소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결혼식 때 뭔가 특별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큰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여셨어요. 준혁아, 사실 큰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날 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저 며느리 오래 못 갈 거야. 이미 생각해둔 게 있다라고. 난 그때 그냥 시어머니들이 의뢰하는 투정인 줄 알았지.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큰어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친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은 원래 아는 사이였어. 같은 동네에 살면서 교류가 있었거든. 네? 같은 동네요? 그래. 네 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네가 겨우 4살이었어. 그런데 네 친부모님이 두 분 다 고아원 출신이셨거든.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 너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그때 네 부모님이 우리가 맡겠다고 나선 거야.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우린 반대했지. 돈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알고 보니 네 친부모님이 남기신 게 있었더라고. 보험금이 한 8천만 원 됐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있었더라고. 정말 너한테는 고맙다. 너도 네 양부모가 잘 챙겨주고 부족함 없이 키워줬겠지만 네 덕분에 우리 도련님이랑 동서도 힘든 위기 잘 견뎌냈어. 차도 새로 사고 명품도 사서 돌아다니고 집도 바꿨으니.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큰어머니,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학원비 벌었어요. 부모님이 대놓고 공부 안 시켜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눈치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쓰는지 아냐. 밥 먹여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벌었어요. 의대도 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로 갚고요. 큰어머니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우린 당연히 너한테도 그만큼 해준 줄 알았는데 어떡하니? 난 그것도 모르고. 큰어머니는 크게 놀란 듯 연신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큰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밥상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너한테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냐, 네 밥값이 얼마인지 아냐 이런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난 내가 한 푼도 없이 버려진 고아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친부모가 재산을 남겼었다니. 그럼 난 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준 거지? 여보, 의대 갈 때도 학비를 도와준 적이 없어. 지방대라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해결했고 생활비는 과외로 벌었어. 전문 있다고 병원 개원한 것도 다 내 힘으로 한 건데, 그런데 부모님은 늘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네가 이만큼 된 거다라고 하셨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입양해서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내 친부모님 재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니. 그걸 자신들을 위해 다 써버리고 나한텐 생색내며 눈치 주고, 그러고는 내가 돈 벌기 시작하니까 또 손을 벌리고. 저는 무너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나도 당신 도울 테니까. 남편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을 진작 들을걸. 내가 바보였어. 녹음 들었을 때 바로 믿었어야 하는데. 남편은 서류와 증언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녹음 속 부모님의 목소리가 진심이었다는 걸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건 그로부터 약 5일 뒤였어요. 총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겨우 비행기를 탄 겁니다. 5일이나 다낭에 발이 묶여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보통 때 같으면 걱정이 됐을 텐데 솔직히 이번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공항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에 도어락 비번을 풀고 벌컥 들어오셨지만 이번엔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도 상하셨더라고요. 5일간의 고생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준혁아, 문 열어. 엄마야. 비밀번호 왜 바꿔놨어? 귀찮게. 남편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내가 나갈게.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남편이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현관문 안쪽에 서서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준혁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5일 동안 다낭에서 꼼짝 못하고 호치민까지 차 타고 가서 영사관에서 서류 만들고, 이게 다 네 마누라 때문이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아들, 그년이 우리 여권을 훔쳐간 거야. 이건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너 그 여자랑 꼭 헤어져야 해. 걔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낭에서 제 와이프를 두고 오려고 계획한 거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소리쳤어요. 뭐? 무슨 헛소리야. 걔가 먼저 도망간 거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년이 없어진 거야. 그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소리를 확 지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제가 새벽에 녹음한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입을 다물었고요. 남편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래도 와이프가 먼저 도망갔다고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면서 변명을 하려 했어요. 그건 그냥 다툼이 있었으니까 며느리 좀 혼내주려고 한 건데 진짜로 버리려 한 건 아니야. 그리고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여권 훔쳐서 도망간 건 네 와이프잖니. 어머니, 녹음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직접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든 우리 알 바 아니다. 이 말에 어디가 조금 혼내주는 겁니까? 그리고 리조트 프런트에 직접 물어봤더니 미리 은정이 체크아웃 처리까지 해달라고 해놓으셨다면서요. 그때 첫날 시어머니와 프런트 직원이 대화를 나눈 걸 목격한 제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리조트에 국제전화를 걸어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직원이 알고 보니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국말로 제가 묵는 방은 3일째 되는 날 체크아웃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추궁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렸다 닫았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네가 끼어들 일 아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끼어든 게 아니라 두 분한테 당한 걸 피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 중단할게요. 어머니한테 드린 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드린 건데 엄청 사치스럽게 쓰셨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또 한 번 새하얘졌어요. 그건 며느리가. 그것도 들었어요. 와이프 탓으로 다 덮어씌우려고 했다고요? 대체 어디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에요? 저를 어디까지 우려먹으실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준혁아,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지금 뭐하는 짓인지 알아?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저지른 짓도 잘 알게 됐고요. 부모가 돼서 며느리를 외국에 버리고 올 생각을 해요? 여권을 빼앗아서 출국도 못하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울면서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키워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공짜도 아니었잖아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시부모님은 그날 복도에서 1시간 넘게 울고 소리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 300만 원도 중단하고 시어머니한테 만들어준 카드도 정지했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전세 자금도 회수하기로 했어요. 전세 만기가 3개월 뒤였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까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 연금이 이것저것 다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쓰던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시부모님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어요. 준혁이가 며느리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부모를 버리려고 해요,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시부모님이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큰어머니가 이미 주변 친척들에게 사정을 알려두셨거든요. 동서, 이번 일은 동서가 자초한 거야. 며느리를 외국에 버리려고 했다면서? 준혁이 친부모 재산까지 다 탕진해놓고 준혁이가 화가 날 만하지? 난 네 편 들어줄 수 없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직접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눈이 퀭하고 볼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정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준혁이 좀 설득해줘. 우린 지금 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전 준혁 씨 설득할 생각 없어요. 그 외국에서 제 여권 뺏고 저 놔두고 한국 돌아가려고 했던 분이시잖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그땐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었어. 어머님, 그게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 새벽에 아버님이랑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셨겠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자. 여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쟤는 못 나간다. 리조트 프런트에 체크아웃까지 미리 말해두시고.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은정아, 엄마가 무릎까지 꿇잖아. 준혁이한테 한마디만 해줘. 생활비만이라도 다시 보내달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준혁 씨가 직접 결정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이년이 결국 네가 꼬드긴 거잖아. 네가 없었으면 준혁이가 이럴 리가 없어. 많이 참은 듯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릎 꿇던 사람이 순식간에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을 꼬신 저보다 평생 동안 남편을 속이고 돈을 착취해간 두 분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남편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두 분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잊으신 건 아니죠? 명품 가방 선물해 주시고는 제가 졸랐다고 소문내신 것 기억 안 나세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살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모욕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절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이야기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금방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마지막은 시아버지였어요. 하루는 남편의 병원에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 병원으로 찾았는데 시아버지를 목격한 거였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러지 말라고 말이라도 걸려는 찰나 남편이 밖으로 나와 시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돈을 다 뺏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죠. 준혁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랑 어머니가 널 키웠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등을 돌리면 사람이 아니지.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은혜요? 저요, 중학교 때부터 편의점에서 일해서 학원비 벌었어요. 고등학교 땐 주유소에서 새벽 알바했고요. 의대 학비는 지방대로 가서 성적장학금으로 냈고 생활비는 과외로 벌었어요. 자, 이제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제 교육비에 쓴 돈이 정확히 얼마예요? 시아버지가 당황했대요. 그래도 밥은 먹였잖아. 지붕 아래서 재웠잖아. 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고 해서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린 거잖아요. 아파트 전세 자금도 제가 넣어드렸고. 제가 전문의 따고 나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생활비, 카드, 전세 자금 합치면 5억이 넘어요. 5억이면 은혜 다 갚지 않았습니까?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와서는 본전도 못 찾았죠. 그때 남편이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 친부모님이 남기신 보험금 8천만 원이랑 아파트 어디 갔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남편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건 너 키우는데 다 썼지? 거짓말 마세요. 큰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차를 바꾸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기 시작한 게 저를 입양한 직후였다면서요? 친부모님이 두 분 다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무도 따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제 친부모님이 남기신 돈으로 사치하시면서 정작 저한텐 밥값이 얼마니, 네 앞으로 드는 돈이 얼마니 눈치 주셨잖아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제 친부모님 재산을 탕진하신 것, 저한테 필수적인 돈을 주면서도 눈치를 주신 것, 그리고 제 아내를 외국에 버리려 하신 것,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준혁아, 저요 파양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관계 정리하려고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대요. 뭐? 파양?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감히 아비한테 이래? 내가 널 주워다 키워줬는데! 주워다 키워준 게 아니라 제 친부모님 재산이 있었으니까 데려간 거잖아요.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고아의 자녀라 아무도 따질 사람 없으니까 더 좋았겠죠.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씀 다신 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대가는 이미 5억이 넘는 돈으로 다 치렀습니다. 파양 소송 서류 나가면 연락할 겁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욕을 한바탕 퍼붓고 돌아서며 제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취급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남 탓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그럼 열심히 제 탓하면서 평생 지내세요. 그러게 왜 절 내쫓으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세요? 저하고 사이좋게 지내주기만 하셨어도 남편이 이런 일을 알게 될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이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보, 끝냈어. 파양 소송도 진행할 거야.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하려고. 이제 우리만 보고 살자.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전세 만기가 되자 결국 아파트에서 나가셨어요. 시아버지 연금 120만 원이 시부모님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카드로 써온 돈, 매달 300만 원 생활비, 전세자금, 그리고 남편의 친부모님이 남기신 보험금과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억 단위의 돈을 쓰셨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파양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시부모님이 남편의 친부모 재산을 탕진한 것, 남편에 대한 실질적 양육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남편의 배우자를 해외에 유기하려 한 사실 등이 파양 사유로 인정됐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법적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는 내용이었대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랍에 넣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힘들면 이야기해 라고 했어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내 가족은 당신뿐이야. 지금 저와 남편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에게 보내드리던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오히려 여유로워졌고 남편은 요즘 더 밝아졌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옆에서 남편 손을 잡아줍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3년 동안 참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새벽 그 문 앞에서 진실을 듣고 움직인 순간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은혜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스스로를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걸 전 그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참지만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